올 여름 휴가철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한국과 미국 간의 주가가 따라오는 현상, 디커플링 현상이 이달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디커플링이 해소되려면 지난 8월 말에 금리 인상 이후 경기와 금리, 물가 간에 나타나는 트릴레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정책의 트릴레마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포인트는 국채 금리인데요. 네. 사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플래티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미국이 그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랠리가 이렇게 지속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번 주에는 그 조정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인프라가 당초 규모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오늘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에서 영구채에 비슷한 50년째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장단기 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넓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페드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실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봐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파월 의장의 11월 회의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당연히 11월 달에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결정했으니까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향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혹시 차기 페드 의장에 대한 예의적인 측면에서 사실 향후의 경제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쪽의 추측이 차기 의장이 브레이너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금융 완화가 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하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달에 페드 회의가 끝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파월 의장보다는 카나다 부의장의 발언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카나다 부의장의 얘기는 11월 달에 페드 회의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 쪽에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지난주에 빅 랠리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은 펀더멘털이나 통화정책 면에서 증시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을 좀 많이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는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 또 정책이 이제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왜 지금 전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문제가 시청자분의 문의를 많이 하면 종전과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좀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3분기 성장률이 2%나 나왔기 때문에 이 직전 분기인 2분기 대비 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한 3분의 1 토막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그 단기 지표, 주로 월별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주간의 그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주간 지표도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 측면이거든요.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거품이 될 때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 그건 악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거품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게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경제 지표 안 좋은 쪽에 이렇게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 지표가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은 나왔다. 그다음에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는 것도 증시의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물가 지표니까 경제 지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이 어쨌거나 테이퍼링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것도 이제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는 이달 중에 시행하는데요. 이런 측면도 증시의 비호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임시회산으로 지금 운영되죠. 12월 3일까지. 그렇죠. 이 또한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상당 부분 하락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미 공화당 간의 갈등, 이 또한 증시의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그 달서부터 계속 하이어 비교급을 썼습니다. 투자 여건이 좀 세계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상대 비교거든요. 상대 비교, 돈의 흐름은 상대 비교. 안 좋은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에 돈의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그 집값이라든가 채권 가격 지금 조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금이 흘러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 여러 가지 미중 간 마찰적인 측면, 미국 내부의 공화당과의 갈등 이런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최고 통수권자의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미국 증시가 고점, 그냥 피크나 하이스트가 아니라 하이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후 실제로 미국 증시가 한 8거래일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다른 국가 증시 움직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비교해서 살펴보죠. 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네. 1990년에 포 타이거스에 비교해서 지금 증시가 좋은 국가들을 보통 뉴 포 타이거스 내지는 네오 포 타이거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쭉 하고요. 방송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중국 증시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증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부터 중국이 19기 육중전회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9기 육중전회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헝다그룹의 추가적인 이렇게 밴드에 해당되는 게 계속해서 디폴트가 터지는 이런 악재 속에서 불구하고 네. 어제 그 상해 지수가 사실 상승세로 마감됐고 그 이전에도 우리보다도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가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새로운 용어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면 지금 19기 육중 전에 보면 시진핑을 시황제결에 올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그 중국의 언론들이요 전부 이렇게 시진핑을 칭송하는 이런 글로 썼습니다. 이런 거를 새로운 용어를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황제 효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시황제 효과라 그러고요. 네. 우리 것처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앵커를 싫든 좋든 칭찬하는 것을 보통 용벼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한글학자 분들한테 용벼 첨가의 플러스해서 이렇게 전 앵커 용벼 첨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 앞에 C, XI를 붙여서 용벼 첨, C비어 첨가라는 그렇군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C, Great Imperial Effect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중국은 지금 제3의 문화혁명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시황제를 영어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캐서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방송 전에 시황제에 대해서 영어 표현이 뭐냐 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중국은 딱 해서 시황제를 이렇게 써라 지적이 나왔습니다. Great Emperor, Emperor는 제국주의 통치자라는 얘기죠. 예. 위중 간 견제에서 중국이 앞서겠다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Grea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 시황제를 얘기할 때, 시진핑에 대한 시황제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써라 하는 이게 미국과의 우위를 두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 중국 내부의 통제에서 장기 집권 기반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영문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돼서 어제 중국 증시는 CIS 지금 이제 올랐죠? CIS Great Imperial Effect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이 오늘 어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좋고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아시아 포타이거스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보다 악재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고 네. 하는 왜냐하면 중국의 시황제 이펙트 때문에 그런 악재를 극복하고 좋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정 PD께서 중국에 대해서 주식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전부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외의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놓고 논쟁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디커플링 얘기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여름휴가철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디커 평가 내용들을 보면 디커플링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전 앵커 디커플링이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라는 것은 미국 증시와 같이 갈 때가 있고 안 같이 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과 디커플링, 이 커플링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간다는 의미. 전 앵커가 원래는 이 용어 자체도 이렇게 비롯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태리든가 이런 데 가면 네. 남녀간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영원히 변치 말자 해서 그 다리 같은데 열쇠를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커플링이라고 해서 커플 반지기죠. 커플 반지기죠. 네. 근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 커플 반지 거기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끝내니 빼면 D라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D라는 디커플링 이런 뜻에서 원래는 거기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반복되는 게 정상이다. 지기 정상이다. 사실 디커플링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 이 방송에서 근데 시청자분이 이렇게 워낙 이 한미 증시 간에 서로 따르는 디커플링에 대해서 워낙 방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방송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하나같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 부정적일까 하는 것을 지금 시나리오 4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매개 주체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비중이 높으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지배 정도, 윈블던 현상이 상당히 크게 되는 이런 측면이고 나갈 때는 국부 유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은 거다, 좋고 나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 증시가 하락하고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것. 요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만큼 뭐 디커플링, 이게 디커플링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는 한국 경제가 이제 미국과 관계없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디커플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 하락한다 이런 측면에서 디커플링 이건 또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악에 거는 거는 미국 증시도 안 좋고 한국 증시도 하락하고 하는 이렇게 커플링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네. 일단은 시청자분한테 최근의 디커플링 현상을 나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최근에 그 나쁘다 하는 디커플링 한미 간의 디커플링 현상은 언제 나타났을까 하면 여름휴가철 전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커플링이었었죠. 그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휴가철 끝나고 나서는 미국 증시가 건전한데 한국 증시가 나쁘다 하니까 이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디커플링,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요인을 뭐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커플링이 이렇게 굉장히 나타나다가 자, 그 이후에 여름휴가철 끝나고 나서 디커플링으로 또 미국 증시가 좋은데 다른 나라 증시는 좋은데 우리만 나쁘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 요인이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휴가철 끝나고 나서 디커플링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는 고질적으로 드는 뭐 디스카운트라든가 MSCI에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들고 여름휴가철 이후에 디커플링이 요인을 설명하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인과관계가 제대로 잘못 짚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전에 여름휴가철 이전에는 우리가 커플링 이펙트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의 그때 당시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까? 그런데 여름휴가철 끝나고 나서 이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전엔 커플링 이펙트가 강하기다. 그러니까 이걸 지불적할 때 나쁘다는 것과 함께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습니다. MSCI 문제 있습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고 선진국 5년 들어가야 되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네.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에 우리가
한국과 미국 증시가 잘 나가다가 왜 갑작스럽게 디커플링이 바뀌었는가? 네. 요인을 지적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의 지적이 이렇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MSCI 지수, 경기 사이클에 이렇게 뭐 경기 사이클의 순환상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그 일치가 되지 않는 점, 이러한 그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고질적인 만성적인 요인 가지고 지적하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해설하는 것보다 더 전문가시거든요. 왜 근데 여름 휴가철 전에는 한국 증시가 좋다가 왜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됐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설명할 수 있느냐? 접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 휴가철 이후에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내부 요인들을 좀 꼽아 볼까요? 자, 경기 사이클 청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순환상이 우리가 뭐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일부 증권사가 지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도 3분기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됐지 않습니까? 2% 나왔죠. 우리나라도 반토막됐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순환적인 측면에서 꺾인 거는 우리가 더 덜 꺾었단 말이에요. 이 연도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물가 이제 10월달 발표 3% 이런 측면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물가 안 올라갑니까? 타겟 레이트 2%인데 우리는 3%인데 거기는 뭐냐 5%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베이커라든가 벌름과 데이비스 이거 정책 불확실성 지표죠.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여름 휴가철에 특히 나타나는 것은 경제 정책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경기와 정책 간의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렇다. 앞서 말씀드렸지 우리 경기와 정책 상의 미스매치,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경제 정책에 최근에 트릴레마가 걸린 것이 지금 여름 휴가철 이전에는 뭐냐? 우리가 커플링 이펙트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여름 휴가철 이후에 경기도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물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문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름 휴가철 위에 트릴레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트릴레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철 이후에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 미국 증시가 좋은데 다른 나라 증시도 좋은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그 원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 공부 한 가지 하고 가야겠죠.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 무서운 점은 아무래도 정책 대응 차원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걸 텐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트릴레마는 더 어렵고 공포를 불러오는 그런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정도로 보면 딜레마는 두 변수 간에 서로 엇갈리는 거고 네. 트릴레마는 세 변수 간에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 앵커가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이거 두 변수 간의 딜레마, 세 변수 간의 딜레마가 더 어려운 거죠.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대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변수 간의 딜레마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는 뭐냐? 디맨드 풀적인 측면, 총서 진작책을 써 있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든가 재정 지출을 증대하든가 케인전 정책에서. 네. 그러면 경기를 잡겠다고 탁 해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면 물가는 불안하겠죠. 그죠? 네. 딜레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냐? 탁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는 더 거꾸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때 주리경제에 해당되는 총수요 이렇게 조절하는 정책이 그때까지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주리경제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총수에서 서프라이 사이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총수에서 수요에서 공급 쪽으로 확 변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쪽으로 확 변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 대응이죠.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는 공급 측에 세율을 감면해든가 생산성을 증대시켜든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실 임금을 상승을 억제시키는 이런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풀어갔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인프레 파이터로 폴 볼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는 한국경제 TV의 그 금융 컨퍼런스도 모신 분입니다는 키 크신 분 돌아가셨습니다는 이런 분의 인프레 파이터 역할을 잘했습니다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일단 트릴레마 현상은 뭘까? 그래서 트릴레마는 뭐냐? 딜레마의 세 가지 변수, 트리플 세 가지 변수 간의 딜레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의 합성 용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틸레마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 가지 변수가 뭐냐? 한국의 경제 정책은 경기와 물가, 금리 간의 틸레마 현상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죠. 3분기 성장률이 0.3% 나왔으니까 미국이 2% 나왔는데 올 에스테리크 미국의 통계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1.2%뿐이 안 나왔거든요. 네. 경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지금 2%대니까 디프레 갭이 0.5%포인트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 사실 올해 성장률은 4%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3분기 성장률이 개선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희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야 되죠.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3% 나오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딜레마 상태죠. 물가를 이제 지금 8월 말 것처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뭐 이제 다른 목적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금리를 올릴 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경제 여건이 좋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유동성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약국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아시아 국가가 가장 먼저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변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앵커의 궁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딜레마 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트릴레마 하면 더 어렵다. 근데요, 복잡할수록 자기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에 충실은 뭐냐? 전앵커는 에코 역할, 나는 해설의 역할을 했어. 역할에서 서로가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이게 팀백은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사실 다른 쪽에 부동산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최애가의 문제는 물가 안정. 네. 물가 안정. 그다음에 물가 안정도 우리가 인플레 타겟팅이 2%에 오지 생각하지 말고 또 올라가는 건 다른 국가도 똑같이 다 올라갑니다. 지금 돈이 이렇게 뿌렸는데 안 올라갑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앞서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 틸레마 걸릴 때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대로 물가 안정대로 자기 목표에 충실해서 목표수가 3개면 거기에 수단도 3개를 가지는 팀워크의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보자 있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사실 여름휴가철 이후에 이 틸레마 현상이 왜 그럴까? 자, 경기 문제에서 물가 문제 그 조절점이 금리지 않습니까? 요 점이 사실상 굉장히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틸레마 현상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나오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제시했던 논리적 근거와는 좀 정반대 현상이 아닐까요? 외국 자본 추세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네.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일별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는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 외국인 자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일 때문에 시장은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도 외국 자본이 빠진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외국 자본 동향 좀 어제 코스피 외국 자본 좀 동향 좀 한번 볼까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이렇게 금리 인상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드릴게요. 코스피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걸 네, 국내 수급 상황 지금 수급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살펴볼까요? 외국 자본도 빠졌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8월달에 금리 인상할 때 그때 당시 일부 금통위원이 미국에서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흥국들 우리가 머건 스탠리의 신흥국 중에서 우리가 신흥국이기 때문에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는 금리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김석동 위기대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예. 이런 분이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보면 신흥국들의 외자 이탈 방지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사실 적정 외환보유를 충분히 쌓는 거다. 근데 우리 외환보유 충실하지 않습니까? 외환보유 충실하니까 금리라는 변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금리를 조금 올리면 자 지금 금리를 0.25% 올렸는데요. 네. 대출금리 은행들이 참 나쁩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얼마나 올렸습니까? 취약자일수록 대출금리 5% 이상 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금리를 어제 이제 어떤 분이 0.25%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분들은요 가정 계획에 여유들이 없기 때문에 꽉꽉 차서 움직이거든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다 조금 올리면 거리는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게 이자 부담 경감시키는 게 최소한 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많은 이렇게 논란 속에 금리를 올린 데에는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목적도 강하다 하는 일부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이 빠질 문제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과거의 경제 이론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부는 아마 저는 이제 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1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의 금통위원들이 12시부터 세계 증시를 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훌륭하십니다는. 근데 과거의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통위원분들도 매일 새벽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스텝진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증시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한국경제 그룹에서 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특파원들을 많이 보내겠습니까? 과거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매일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기 때문에 금통위원 분들한테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한국의 외자 이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미 간의 디커플링, 여름 휴가철 이후의 디커플링의 가장 주범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고 MSCI 지수 아닌 고질병이 아닌 그 위의 디커플링 현상은 바로 경제정책의 트릴마 현상에서 그 가장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금리인데 금리가 뭐냐? 금리가 이렇게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트릴레마에서 탈피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증시라든가 이런 한국 증시가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의 내년도 증시 포럼 보면 코스피가 뭐 3,500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맞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공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맞다기보다는 예측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공감이 될 정도로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 이렇게 가죠. 위드 코로나 체제는 증시적이선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이퍼링도 소프트 테이퍼링. 예를 들어서 브레이너가 하면 more soft 테이퍼링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고요. 경기 순환상 보면 내년도의 성장률이 줄어들어야죠. 올해는 베이스 팩터는 높아졌으니까 내년 정상을 찾아야니까 줄어들어야죠. 근데 확 줄어드냐는 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런 그 측면.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증시는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 정책들이 내부적 요인에서 우리 정책들이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재정 정책이든 그리고 기업 정책이든 네.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게 규제죠, 규제. 다음 날 자막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조리 규제죠. 세금 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세금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돈을 오면 세금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민감하거든.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상품 세액공제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좀 세액공제 좀 해준 거야. 또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라든가 기업들도 반성할 게 있어야 되는데요. 왜 IPO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겁니까? IPO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수급 문제에서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감독 당국에서 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신청할 때 다 주지 말고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IPO를 좀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뭐 이게 증권거래소인가 이런 데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형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져 놓으니까 이 수급상의 공급 과잉이 돼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주주들의 과액채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과세 차익을 1년 유예시켜달라 이런 대선 차원에서 얘기합니다는 대주주들의 주주 양도 차익이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가 경제 신준화 과정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트릴레마 해설을 해소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다른 국가들이 이제 돈을 줄이자 이건데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준금리부터 오르는 국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금리 인상 어저께 했으면 KDI에서도 같은 한 배를 탔던 KD와 한 배를 탔다기보다는 같은 간병 기간에 해당되는 한국은행조차도 네. 사실 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KDI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집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여름휴 가절 전에는 커플링 이펙트가 가장 나타나고 그 위에 디커플링이 나타나는데 이 만성적인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원인이 정확해야 이 디커플링 현상이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주가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경기와 금리, 물가 간에 나타내고 있는 트릴레마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